엔비디아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머리는 엄청나게 좋은데 방금 한 말을 까먹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혼자서는 절대 못 고칩니다. 이 치명적인 약점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의사가 바로 한국에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거대 언어 모델들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죠. 이 모든 혁명의 중심에는 엔비디아의 GPU가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요리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리를 엄청 빠르게 정교하게 해내거든요. 그런데 요리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작으면 재료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루빈이라는 최신 GPU가 바로 이 상황에 처했습니다. 머리는 초능력 수준인데 기억력이 5초밖에 안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뭔가요? AI가 사용자의 질문에 답할 때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을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KB 캐시라고 부릅니다. 키밸류 캐시, 즉 대화 맥락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이에요. 루빈 GPU는 한 번에 288GB의 HBM 메모리를 탑재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현실은 비참합니다. 최첨단 AI가 복잡한 질문에 답하려면 KV 캐시만 해도 100GB 이상 필요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288GB에서 100GB를 빼면 188GB가 남습니다. 이게 실제 연산에 쓸 수 있는 메모리의 전부예요. 원래 가져야 할 용량의 65% 정도밖에 못 쓴다는 거죠. 이건 마치 냉장고 크기를 2배로 늘렸는데 냉동실을 너무 크게 만들어서 신선식품 공간이 부족한 상황과 같아요. 엔비디아는 극비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연락했습니다. 한국아, 나 좀 도와줘 라고 SOS 요청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나? 한국의 메모리 기업들이 답했습니다. 당연히 도와줄 수 있다 라고 화답을 했죠. 여기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나타납니다. HBF, 즉 하이브리드 본딩 플래시 메모리라고 불리는 신기술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하 도서관입니다. 지금까지 HBM은 책꽂이였습니다. 여태까지는 가장 좋은 책꽂이죠. 좁지만 매우 빠릅니다. 반도체 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메모리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책꽂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워봤자 깊이가 깊지 않아요. HBF는 다릅니다. 낸드 플래시 칩을 수직으로 100층, 200층, 심지어 300층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속도는 HBM보다 조금 느리지만 용량은 비교가 안 됩니다. 마치 광활한 지하 도서관처럼요. 엔비디아가 원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루빈 GPU에 HBF를 붙여주세요. 그럼 KV 캐시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100GB가 모자라면 테라바이트 단위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지갑 이야기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하는 휴대폰을 사서 2년 내지 3년 동안 씁니다. 그 다음에 새 폰을 삽니다. 이건 지난 20년의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10년 뒤는 어떨까요? 개인 AI가 필수가 됩니다. 당신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한 당신만의 AI 어시스턴트가 필요해져요. 이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휴대폰 용량의 100배, 즉 100TB 단위의 스토리지가 필요해진다는 거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100TB짜리 폰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1000만 원대를 훨씬 넘어갈 겁니다. 혹은 2천만 원, 3천만 원. 아니, 그 이상도 될 수도 있어요. 당신이 폰 하나를 사기 위해 2천만 원을 벌려면 월급쟁이 기준으로 몇 년이 걸립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수개월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올까요? 메모리 임대 시대입니다. 넷플릭스처럼 생각해보세요. 영상 스토리지를 전부 소유하지 않죠. 클라우드에서 스트리밍합니다. 월 구독료를 내고요. 미래의 메모리도 똑같이 될 겁니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거대한 메모리팜에서 당신의 AI 데이터를 관리해줘요. 당신은 월마다 얼마씩 내고 그걸 빌려 쓰는 거죠. 이게 바로 ICMS입니다. 추론, 맥락, 메모리 저장소 플랫폼이에요. 엔비디아와 삼성, SK하이닉스가 지금 구축 중입니다. 2026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요. 그리고 2036년까지 10년에 걸쳐서 확대될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재미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자동차는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비싼 가격 때문에 소수만 소유할 수 있었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뭔가요? 카쉐어링입니다. 이제 일부분의 사람들은 차를 소유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 빌렸어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개인 데스크톱을 샀어요. 비싸고 업그레이드도 자주 해야 하고 수리도 해야 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구독형 클라우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글 워크스페이스 모두 구독 모델이에요. 이제 메모리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30년 후 당신의 눈앞에 한 가지 선택지가 놓입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번 큰 돈으로 개인용 폰을 하나 사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10년이 지날 때마다 똑같은 금액을 또 벌어서 바쳐야만 합니다. 결국 30년 동안 이 작은 기기 하나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과 당신의 인생을 갈아넣게 되는 셈이죠. 폰 업그레이드 비용만 인생에서 억 단위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옵션은 각각 월 구독료를 내고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개인 AI를 무제한으로 써요. 메모리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용량이 모자라면
자동으로 확정돼요. 마치 아파트 월세처럼요. 당장 매달 나가는 요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이걸 30년 동안 꾸준히 낸다고 계산해보세요.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 평생 모아야 할 어마어마한 큰 돈이 통장에서 순식간에 날아가는 셈입니다. 옵션 하나에 절반도 안 되죠. 이제 우리의 데이터는 어디에서 사야 될까요? 개인폰이라는 단독주택에서 대형 데이터 센터라는 아파트 단지로 이사가는 거예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아파트에 월세를 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누가 이 거대한 메모리 아파트의 건물주가 될까요?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같은 칩 설계 회사가 왕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주체였죠. 미래에는 메모리를 제공하는 회사가 왕이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요. 왜냐하면 모든 AI 사용자가 매달 그들에게 구독료라는 디지털 월세를 내야 하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소유한 건물주가 가장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얻는 것처럼 메모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국 회사들이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엔비디아가 한국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입니다. 세계 질서가 무너지는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의 최강자는 누구였습니까? 엔비디아입니다. GPU라는 그래픽 카드를 독점하니까요. 모든 AI 회사는 엔비디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납기를 미뤄도 성능을 깎아도 아무도 항의할 수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메모리 없이는 GPU도 소용없어집니다. 마치 냉장고 없는 요리사처럼 엔비디아가 한국 회사들에게 빌붙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느꼈을 참담한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려 20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전 세계 시장을 호령하며 절대 왕자를 지켜온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거예요. 이제 세계 최강자가 우리 손을 잡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없이는 AI 시대가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타임라인을 따라가 봅시다. 2026년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F 기반의 메모리 플랫폼을 시범 운영합니다. 엔비디아 루빈 GPU의 공식 출시와 동시에 말이에요. 처음에는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대상입니다. 오픈AI, 구글, 메타 같은 대형 AI 회사들이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죠. 앞으로 다가올 2027년에는 HBF가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돼요. 동시에 막강한 AI 추론을 위한 ICMS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현장에 투입되죠. 문제는 천문학적인 도입 비용입니다. 개인은 엄두도 못 내. 철저한 기업용 거대 인프라 장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2028년에는 여기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이브리드 메모리가 표준화돼요. GPU와 HBF 메모리를 함께 패키징하는 규격이 정해집니다. 마치 USB 단자처럼요. 이제 엔비디아만이 아니라 다른 칩을 설계할 회사들도 이 규격에 맞춰서 GPU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규격이 정해지는 순간 메모리 회사들의 협상력이 극대화돼요. 왜냐하면 모든 GPU가 우리 메모리를 써야 하거든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져요. 2029년을 가봅시다. 중국, 미국, 일본의 메모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도전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삼성과 SK는 몇 년을 미리 준비했거든요. 수율, 안정성, 가격 경쟁력에서 이미 압도적입니다. 4년 뒤 2030년에는 개인용 메모리 구독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월 몇만 원대의 기본용부터 100만 원대의 고급 프리미엄까지 당신의 개인 AI를 위한 메모리 용량을 선택하는 거죠. 마치 넷플릭스 구독처럼요. 2031년부터 2036년까지 이 5년은 시장 점유율 싸움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삼성과 SK의 메모리 인프라를 깔아내는 기간이에요.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까지 모든 곳에 한국의 메모리팜이 지어집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AI 서비스를 이용하며 매달 통신비처럼 요금을 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복잡하게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1년 내내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팔아서 버는 전체 매출의 수십 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매년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거대한 판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중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하필 한국이 이 기회를 잡을까요?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반도체 산업은 마라톤입니다. 장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지구력, 인내심, 기술 축적이 필요해요. 중국을 보세요. 20년 전부터 반도체에 130조 원 이상을 투자했어요. 최고 인재들을 스카우트했고 최신 장비도 들여왔습니다. 근데 수율이 100%에 못 미쳤어요. 삼성은 93.5%, 중국은 50% 미만이었죠. 왜일까요? 마라톤이 아니라 택시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빨리 가려고 지름길로만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반도체는 지름길이 없어요. 삼성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들 나시죠? 1983년 이병철 회장이 결정했어요. 미래의 먹거리 사업은 반도체다라고 말씀하셨죠. 전문가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일본도 10년 걸린 걸 어떻게 한다고요? 삼성은 40년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도전했어요. 그 사이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성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노하우가 축적됐어요. 기술 유출도 있었습니다. 삼성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가기도 했고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왜냐하면
유출된 기술은 이미 한물간 몇 년 전 기술이거든요. 삼성은 그 사이 또 발전했어요. 도덕질로는 절대 앞서갈 수 없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한국전자에서 시작했다가 SK그룹에 인수되면서 현재의 SK 하이닉스가 됐죠. 그 이후로 묵묵히 기술을 쌓아왔어요. D램부터 해서 낸드 플래시까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세계 톱이에요. 이제 HBF라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졌을 때 가장 먼저 준비된 회사가 누굴까요? 몇십 년을 준비해온 삼성과 SK 하이닉스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한국에 왔습니다. 얼마 전 젠슨 황이 한국에 와서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 SK 최태원 회장하고 치맥 회동을 했었죠. 이게 바로 장기 전략의 힘입니다. 당장은 손해본 것 같아도 10년, 20년을 보면 압도적 우위가 생깁니다. 반대로 중국은 빨리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빠르게 추락할 겁니다. 기초가 생각보다 탄탄하지 않거든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낫대 깔고 오래가는 자가 이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할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해야 하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당신의 지갑에 직접 닿는 이야기니까요. 먼저 현실을 직시합시다. 10년 뒤 당신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비싼 기계를 내 돈 주고 사서 내 손에 쥐고 살았었죠. 앞으로는 기계를 소유하는 시대가 끝납니다. 대신 내 모든 일상을 처리해줄 개인용 AI 투네를 구독하게 될 겁니다. 죽을 때까지 다달이 요금을 내면서 말이죠. 그리고 당신의 모든 기억과 삶은 고스란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장악한 거대한 데이터 센터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나은지 나쁜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비용이 낮아집니다. 폰을 사고팔고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요. 용량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확장돼요. 마치 구독 서비스처럼요. 부정적으로 보면 영구적인 디지털 월세가 되는 거예요. 평생을 월 얼마씩 납부하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삶을 긍정적이게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몇 년 쓰면 느려지고 고장나는 낡은 기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손안의 작은 폰을 넘어 평생 나와 함께 실시간으로 똑똑해지는 거대한 AI 두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하드웨어를 소유하려고 애쓸 필요 자체가 없어집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가 나의 모든 일상과 지식을 가장 안전하고 강력하게 확장시켜 줄 테니까요. 개인의 스마트폰 하나하나에 꾸역꾸역 막대한 저장 공간을 구겨넣는 물리적 방식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수많은 데이터를 초거대 데이터 센터 한 곳에 모아 효율적으로 대량 관리하는 시스템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의 구조는 기기 소유의 시대를 지나 거대한 인프라를 빌려 쓰는 구독형 서비스로 개편되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방향성입니다. 첫 번째, 흐름에 타기. 한국의 메모리 기업들이 주도할 ICMS에 가입하고 그들의 성공에 베팅하는 거죠. 삼성전자 또는 SK 하이닉스 주식을 매입하거나 펀드에 가입해서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비하기. 디지털 월세라는 메모리 임대료 인상에 대비해서요. 당신의 수익을 늘려두거나 자산을 다각화해서 장기 저축을 늘려둬요. 세 번째, 무시하기. 내겐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외면하는 거죠. 이게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재산은 무궁무진하지 않거든요. 이 대전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한국이 메모리 시장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무기가 있거든요.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를 보세요. 미국은 뭐를 할 줄 알죠? 칩 설계를 잘합니다. 엔비디아, AMD 같은 회사들이 칩을 설계해요. 머리는 좋은데 손이 없는 거죠. 실제로 만들지 못해요. 대만은 잘하는 게 딱 정해져 있죠. 위탁 생산을 가장 잘하는 거죠. TSMC, 미디어텍 같은 회사들이 설계된 칩을 만들어줘요. 손은 있는데 창의성은 없는 거죠. 남의 설계대로만 만들어요. 양쪽 다 불완전합니다. 미국은 만들 수 없고 대만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잘할까요? 전부 다 있습니다. 설계? 있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칩을 설계합니다. 최첨단 패키징 기술로요. 생산도 삼성이 있죠. 최신 공정으로 삼성 파운드리가 여러 회사 칩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입니다. 한국에는 수백 개의 소부장 기업이 있어요.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기업들이죠. 이들이 전부 어디에 있을까요? 경기도 화성, 이천, 평택 한 지역에 초밀집해 있습니다. 마치 도시처럼요. 생각해보세요. 엔비디아가 신형칩 설계를 완성했어요. 그럼 이제 누가 만들까요? 과연 천주국 미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설계는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생산은 대만 TSMC한테 보내고 소부장 부품은 일본, 네덜란드, 한국에서 들여와야 해요. 배송 시간만 해도 몇 주가 걸려요.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수도권이라는 좁은 반경 안에서 단번에 해결되기 때문이죠. 반도체 설계와 연구 개발은 주로 경기도 화성과 기흥 캠퍼스에서 칩 설계도가 나오면 곧바로 경기도 화성의 파운드리 라인에서 생산 준비에 돌입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핵심 부품과 소재마저
지척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대줍니다. 전 세계가 물류로 시간을 허비할 때 우리는 설계부터 양산 투입까지의 거대한 사이클을 단 하루의 호흡으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풀스택 클러스터입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AI 칩의 모든 것을 한 물리적 공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점. 전 세계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가만 보면 참 재밌는 판이에요. 그렇게 잘난 척하는 미국? 지들이 도면은 기가 막히게 그리는데 막상 직접 만들려고 하면 못하죠. 대만은 공장 돌리고 찍어내는 건 세계 1등인데 결국 남이 시키는 것만 만듭니다. 일본은 재료랑 기계만 팔면서 버티고 있고요.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도면 그려서 뚝딱 최첨단 칩까지 뽑아내는 동네? 전 세계 다 뒤져봐도 한국밖에 안 남습니다. 체급과 생태계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얘기죠. 이러한 지리적 밀집도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경쟁 우위로 이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속도죠. 부품 조달부터 양산까지 한 곳에서 맞물려 돌아가니 신기술 개발에 걸리는 시간이 경쟁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됩니다. 게다가 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으니 막대한 물류비나 배송료도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통합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품질까지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협상력입니다. 중국이 전쟁을 일으켜 대만의 TSMC를 장악해버린다는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로서는 당장 내일 칩을 생산할 라인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당연히 급하게 대체 파운드리를 찾아야 하지만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삼성 파운드리 말고는 없습니다. 여기서 삼성과도 삐걱거린다 치면 엔비디아도 별 수 없이 길을 잃고 마는 아찔한 구조인 겁니다. 한국의 풀스택 클러스터 전체를 잃는 거예요. 설계도, 생산도, 부품도 전부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과 잘 지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엔비디아가 한국 앞에 무릎을 꿇는 더 깊은 이유입니다. 메모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풀스택 생태계 때문이기도 해요.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제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필수 인프라가 되어버렸어요. 긴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정리해볼까요? 엔비디아의 루빈 GPU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성능이에요. 근데 한 가지 치명적 약점이 있어요.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시작됩니다. 메모리 임대 시대의 개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그들의 파트너사들. 이게 경제의 미래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모여서 국가 경제가 움직입니다. 이제 앞으로 인프라를 장악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것인 거죠. 초대 철도를 지은 국가가 산업혁명을 이겼어요. 인터넷 기반을 깔아낸 국가가 정보화 시대를 이겼습니다. AI 메모리 인프라를 장악하는 국가가 AI 시대를 이길 거예요. 한국은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제슨헝이 일부터 찾아온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여기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우위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우위가 지속되진 않습니다. 중국은 계속 도전해 올 거고요. 미국도 자국 산업을 지원할 거예요. 대만도 기술을 쌓고 있어요. 한국이 계속 이기려면 멈춰선 안 돼요. 계속 달려야 해요. R&D를 게을리해선 안 돼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큰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세요. 투자하든 저축하든 공부하든 미래를 아는 사람이 미래를 준비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이 우위를 지켜내야 해요. 반도체 인력 양성에 투자해야 하고요. 관련 기업들을 지원해야 해요. 정부의 정책도 뒷받침돼야 해요. 세계 경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열렸거든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려면 메모리를 장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당신은 어디 편에 설 건가요? 흐름을 따르는 쪽? 아니면 흐름을 만드는 쪽?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경제 이야기였습니다.